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오늘은 소설 나와 나타샤와 휜 당나귀입니다. 이 책은 이승은 님이 쓰셨고요. 책이 있는 마을에서 출판하였습니다. 먼저 안도연 시인이 쓰신 표제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현대시 가운데 사랑을 노래한 최고의 연시로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휜 당나귀를 손꼽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시의 두 주인공 백석과 나타샤 김자야의 삶과 사랑을 오롯이 담은 장편소설 나와 나타샤와 휜 당나귀가 한 신진 작가에 의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굴곡으로 점철된 파란만장의 삶을 살다간 백석과 그 시인을 사랑해버린 기생 김자야. 이 두 남녀의 짧지만 뜨겁고 강렬한 사랑 이야기가 쓰러져가는 10월의 백일홍 꽃빛처럼 애절하기만 합니다. 이승은의 장편소설 나와 나타샤와 휜 당나귀에는 시인 백석과 그의 여인 김자야의 붉은 사랑 이야기가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도롤하게 잘 새겨져 있습니다. 프롤로그. 보랏빛 붓꽃과 하얀 은방울꽃이 도랑가 여기저기 옹기종기 피어있다. 그럴 때마다 은방울 소리가 청알청알 울리는 듯하다. 여명이 밝아오며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시간을 나는 좋아한다. 길상사 앞마당, 담장오기를 돌면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 사이로 작은 연못이 보인다. 연못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물밑이 수련대궁을 밀어올리느라 분주하다. 나는 물동시문 속 세계에 집중하며 새벽의 정적을 몸에 담는다. 수련이 문 여는 소리에 나는 몇 년째 귀 기울여 왔던가. 저 10년. 빛과 바람을 맘껏 안으며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처음이며 끝인 저 아득한 물속으로 흘러들고 싶다는 생각을 한지. 발걸음을 다시 옮긴다. 안개가 스르르 흩어지는 사이로 연한 햇살이 물 위를 비춘다. 물거품들 중얼거리는 소리가 자잘하다. 새벽을 깨우는 새들의 지저귀미야 늘 상쾌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별스럽게 들린다. 그녀의 거처는 도랑 위 타원형 다리를 건너 자리하고 있다. 곱게 다져진 흙마당에는 배롱나무가 두 그루 서 있다. 담장 아래에는 검잔디가 활짝 피어 목베기롱의 슬픔을 감싸주고 있는 듯하다. 나는 꽃봉오리 오종중 맺고 있는 목베기롱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매끄러운 나무가지를 만지면 금방이라도 붉고 서러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다. 나는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는 툇마루에 걸터앉아 그녀가 상념에 젖어 있으섬직한 나무 기둥에 머리를 기대본다. 창호지를 곱게 바른 방문을 조용히 열고 그녀가 내 옆에 고조근히 와 앉을 것만 같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은 나무 기둥을 타고 그녀의 아픔들이 겹겹 내 몸속으로 전이 된다. 움칫. 그녀의 그리움 파동이 내 몸속에서 일렁인다. 그러자 목베기록 나무까지도 파르르 떨린다. 그녀 영혼의 미세한 떨림이 나무와 내 속의 관을 타고 소롭기를 낸다. 처음 그대를 봤을 때 당신에게서 맑은 물소리가 났소. 나는 그 물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귀에 속삭인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뜬다. 그녀가 방에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와 내 옆에 살며시 내려놓는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낡은 상자를 연다. 빛바랜 검정색 노트 한 권과 편지들, 그리고 민홍지 편지 봉투를 조심스레 꺼낸다. 노트 그 표지와 민홍지 봉투에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글귀가 보인다. 그녀의 남자였던 한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빽빽히 써여 있는 글과 편지들이다. 그녀는 상자에서 또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그것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더니 나에게로 슬며시 내민다. 나는 비로소 그녀의 얼굴을 쳐다본다. 참으로 단아하다. 그녀가 살포시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에는 수줍음과 애잔함이 담뿍 담겨 있다. 그녀는 원앙이 스노인 황금빛 보자기를 푼다. 두루마기다. 낡았지만 정승스레 손질되어 있다. 그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보물인지 금세 알 수 있다. 갑자기 산들바람과 함께 새 한 마리가 날아온다. 새는 두루마기를 입에 물고 날아오른다. 그녀와 나도 함께 손을 잡고 새가 물고 가는 두루마기 끝자락을 잡고 하늘을 난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환한 웃음을 짓는다. 한 여자, 한 남자와의 3년간 뜨거웠던 사랑의 추억에 젖어 평생을 살다 간 여자. 나는 그녀가 내놓은 소록길로 그녀의 남자를 만나러 간다. 1장 그렁그렁 그리움. 초여름, 석양이 대원각 담장을 넘어가고 있다. 햇볕은 오전에는 넓은 대청마루에 머물다가 정오가 지나자 정원의 갖가지 꽃들과 나무들의 얼굴을 쓰다듬기 시작한다. 연못가에 피어있는 수선화와 붓꽃이 조금씩 시들어가자 목백일홍과 담장의 능소화가 계집아의 젖꼭지만한 봉우리를 맺어가고 있다. 여름철 대원각을 한창 돋보이게 할 꽃들이 막 준비 중인 것이다. 오후 늦은 시간, 황금빛 잉어들이 느릿느릿 헤엄쳐 다니는 연못의 수련은 어둠을 맞이하려는 듯 서서히 꽃잎을 오므리고 있는 중이다. 저녁 노을은 항시 그렇듯 내게 그렁그렁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안겨다 준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이면 정원을 할 일 없이 거닐며 꽃과 나무와 연못의 잉어들과 수련을 들여다보며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햇살이 대문가를 서성거린다. 나는 연못의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며 이야기를 건네고 있었다. 저녁 햇살을 등지고 한 남자가 대문을 들어선다. 나는 얼른 몸을 돌려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오래전부터 생긴 버릇이다. 낯선 이가 대문을 들어서면 나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그쪽으로 향한다. 남자는 성큼성큼 대청마루 가까이 가더니 마루를 닦고 있는 유월이와 몇 마디를 주고받는다. 누구일까? 호리호리하고 마른 몸에 낡은 중전모를 쓰고 검정 양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술 손님은 아닌 듯 싶다. 남자가 손에 든 낡은 가방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 가방을 들고 술을 마시러 다니는 화객도 없을 뿐더러 예약도 없었거니와 입은 모양새가 번더러 하지도 않다.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치들이 드나드는 대원각이다. 해방으로 인해 그간의 권세들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혼란은 차츰차츰 가라앉았고 결국은 세도가들이 다시 전처럼 호기를 부리게 되었다. 유월이가 내가 있는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남자가 고개를 돌리자 나와 눈길이 마주쳤다. 남자는 중절모를 벗어들며 나를 향해 공순히 고개를 숙여 보였다. 나는 연못을 지나 소나무를 휘돌아 마당으로 나서며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남자는 그의 친구 송지영이었다. 그가 만주로 떠난 후 두루마기를 만들어 만주로 가는 송지영에게 전해달라고 했었다.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광복 이후 그와 연관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다. 저 기억하시겠어요? 백석 친구 송지영입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이름인가. 언제나 내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 이름.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한사코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이름을 나는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뛴다. 괜찮으세요? 송지영은 건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나를 부축이라도 할 듯 내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면서 물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안내하고는 유월이에게 차를 내오라고 하였다. 앉으세요. 나는 그가 앉도록 방석을 내어놓았다. 송지영은 살짝 예의를 갖춘 후 모자를 벗고 방석 위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았다. 신의주로 그를 찾아 무작정 갔다 온 이후로 그가 곧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38선이 그어진 후 그 희망은 조금씩 무뎌지고 있었다. 백석은 지금 고향 정주에 있습니다. 나는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애써 참았다. 수많은 질문들이 가슴속에서 웅얼거리기만 할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거저 입술을 달싹거리며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송지영은 가지고 온 가방을 열었다. 그가 내게 편지를 써서 보냈구나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손이 불쑥 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허털어지지 말아야지. 눈물을 보이는 짓 같은 건 하지 말아야지. 속으로 냉정을 취하며 호흡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가방에서 원앙이 수놓인 황금빛 보자기를 꺼내어 내게 내밀며 말했다. 백석이 남한으로 건너온 오영진 선생 편에 이 보자기를 보냈습니다. 오영진 선생은 내게 이것을 당신에게 좀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들른 것입니다. 나는 말없이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아 안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묶음새를 조심스레 풀었다. 낡은 검정색 두루마기였다. 한눈에 내가 만들어 보낸 두루마기임을 알아보았다. 우연찮게도 이 옷을 백석에게 전할 때도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는데 돌려줄 때도 제가 하게 되는군요. 백석과 만주에 같이 있을 때 그는 내내 이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의 옷 입는 취향을 잘 알고 있었다. 패션에 까다롭고 민감한 그가 내가 만든 이 두루마기를 입고 자랑스레 여기저기 누비고 걸어 다녔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내가 38선을 넘겠다고 하니까 이 두루마기를 꼭 아가씨에게 전해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루마기를 손에 꼭 쥐었다. 친구는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했어요.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도통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방문턱에 걸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 자랑을 할 때만은 미소를 띠기도 했습니다. 자기 여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준 옷이라며. 달리 편지 같은 것은 없는가요? 전해준 다른 말은 없나요? 그렇게 묻고 싶었지만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오히려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송지영은 괜한 말을 했나 싶은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잠시 침묵하다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서는 송지영을 멀거니 올려다보았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가 인사하는 모습을 초점없는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송지영은 일어서다 말고 다시 앉더니 심각한 어투로 말했다. 해방되고 백석이 고향에 가보니 백석의 아버님이 몹시 위독한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만 드리고 경성으로 바로 넘어오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었죠. 그는 내게 이 두루마기를 건네고는 경성 쪽을 향해 두 손을 합장하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송지영은 마지막 말을 남긴 후 마당을 걸어나갔다. 나는 두루마기만 내려다 볼 뿐이었다. 그의 냄새가 배어있는 솔기 부분, 그의 손때가 묻어있는 옷구름을 쓰다듬었다. 두루마기 안쪽에 예쁜 비단실로 그의 이름 백석을 수놓은 글씨를 만지고 또 만졌다. 그가 만주로 떠나버린 후 이제나 저제나 날 찾아올까 기다린 시간이 장장 5년이었다.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나의 영원한 남자 백석. 그가 이 두루마기를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송지영은 어느새 가고 없다. 방금 나에게 그의 소식을 전해준 그 남자는 그렇게 가버렸다. 오늘 새벽에 유난히 별스럽게 지저귀는 새소리를 기이하게 여겼는데 한 남자가 떡하니 그에 대한 마른 씨앗 하나 모르다 주고는 가버린 것이다. 나는 송지영의 연락처도 물어보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더라도 끝내 찾아내어 자야 자야 하며 불러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무너지는 느낌에 서러움은 더욱 복받쳤다.
내가 몰래 잠적할 때마다 이글 그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찾아내곤 하였던 사람이었다. 나는 두루마기 안주머니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홍쥐 봉투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다. 어느 주말 그가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책을 읽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다. 그는 항상 그런 식이었다. 사전에 여행 계획도 없이 마음이 동할 때면 내 손을 이끌고 버스나 전철을 탔다. 동해 바닷가를 거니면서 그가 처음으로 내게 시 한 수를 적석에서 읊어주었다. 바다. 바닷가에 왔더니 바다와 같이 당신이 생각만 나는구려. 바다와 같이 당신을 사랑하고만 싶구려. 두부 타고 모래톱을 오르면 당신이 앞선 것만 같구려. 당신이 뒤선 것만 같구려. 그리고 지중지중 물가를 거닐면 당신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구려. 당신이 이야기를 끊는 것만 같구려. 바닷가는 계집꽃이 아니 나오고 고기 비늘에 하얀 햇볕만 쇠리쇠리하여 어쩐지 쓸쓸만 하구려. 설기만 하구려.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지만 가끔씩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불쑥불쑥 올라와 그의 심경을 건드리곤 했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을 그는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 당신 이야기를 꺼냈다고 그래요? 당신은 틈만 나면 나를 떠나려고만 하잖소. 그래서 내가 이리 쓸쓸하고 서러운 게 아니겠소. 나는 당신보다 더 쓸쓸하고 설기만 하다고요. 그 앙칼진 때를 썼던 것이 가슴을 도려내듯 아려왔다. 불띠 붉은 석양이 뚝 개온산 자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니 금세 어둑신해진 산능선들이 참선에 든 듯 사라진다. 지금쯤 어느 곳에서 혼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 당장 그를 찾아 나서고 싶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 죽음의 거친 바다를 건너야 한들 무엇이 두려울까? 자작나무 숲에서 온 소년. 앞마당과 뒷마당에 매화꽃이 피었다 지고 살구꽃, 사과꽃, 백꽃이 앞다투어 피는 4월이었다. 집은 온갖 꽃들로 환했다. 사랑채는 아침부터 햇살이 들어와 따스했다. 이 집 손자 또 책거리 날이라고요? 축하합니다, 어머니. 동네 부인네들 5-6명이 마당으로 들어서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들 오시게나. 와줘서 고맙네. 이번에 딱 1년 만에 난 경사이네.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접시에 떡을 담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훈장님은 엄했지만 오빠가 책 한 권을 떼고 나면 꼭 책거리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내 손자가 작년 살구가 익어갈 때쯤 훈장님께 종아리를 맞았는데 그때는 마음이 미어지더니 이렇게 다시 살구꽃이 필 때가 되어 책을 한 권 다 떼었다네. 할머니는 공부 잘하는 손자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그때 서양 선교사 부인 2명과 한국 선교사 부인 1명이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마당은 여러 사람들로 활짝 핀 꽃들만큼이나 환했다. 오빠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어서 오래간만에 가벼운 책을 보면서 친구랑 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넓은 사랑채에 모여서 떡과 다가를 먹으며 하하호호 웃음꽃이 피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할머니 심부름으로 시로떡이랑 백설기를 훈장님 댁에 갖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낯선 아주머니랑 한 소년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선교사 부인들이라면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지만 여태 본 적이 없는 부인과
또 그 옆에 오빠 또래의 소년이 서 있었다. 소년은 훤칠한 키에 깔끔하게 다름질한 고꾸라 중학생복을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게 자작나무 숲이 우거진 평안도 정주에서 온 백시 모자라며 인사를 시켰다. 나는 자작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몰랐다. 다만 부끄러워 어머니 치마폭 뒤로 숨어 곁눈질로 두 모자를 훔쳐보았다. 부인의 머리카락은 까맣고 윤기가 흘렀다. 뒤로 비틀어서 동그랗게 말아 올린 검은 머리에는 예쁜 비녀가 꽂혀 있었다. 하얀 무명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오른팔에는 당이처럼 긴 연두빛 견마기를 걸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내 키높이에 맞춰 허리를 굽히고는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사과꽃처럼 참 예쁘게 생겼구나. 이름이 뭐니? 한이에요. 집에서 부르는 나의 애명이 한이였다. 내 이름의 끝자 한을 길게 부른다는 것이 한이가 된 것이었다. 부인의 두 눈은 맑고 선해 보였다. 소녀는 쑥스러운지 부인 옆에 앉아 마룻널 홈의 먼지를 파고 있었다. 그러다가 사과꽃이 어떤 꽃인지 마당에 피어있는 여러 꽃들을 둘러보는 것 같았다. 소년의 이름은 백기행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뒷뜰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오빠를 불러 소년도 데리고 가 함께 놀라고 일렀다. 소년은 부인을 한번 쳐다보느니 오빠를 따라갔다. 나는 사랑채 마루에서 뒷뜰로 난 문을 통해 오빠들이 노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오빠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 익숙해 하지 않았다. 또래의 사내 아이들처럼 골목을 누비며 놀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또래들과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를 잘 몰랐다. 소년도 오빠만큼 학구파처럼 보였다. 뛰어노는 놀이라고는 모르는 샌님 같은 세 명의 소년은 평상에 앉아 떡이랑 다과를 먹으며 가끔씩 소곤거리는 게 다였다. 그러더니 서로 할 이야기가 없어졌는지 그 소년이 가방에서 책을 꺼내어 읽는다. 살구꽃, 사과꽃, 백꽃에 벌들이 잉잉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소년들은 조용했다. 관자동도 이제 몰라보게 달라졌네요. 백화점, 극장, 건물들이 여기저기 우뚝우뚝 쏟아있고 새로운 길이 사방팔방으로 나서 찾아오는데 힘들었어요. 일본 놈들이 우리 경성을 지네들 땅으로 삼으려 새로 다 만들고 있는 거잖우. 할머니가 못마땅하게 말했다. 우리 동네는 인왕산, 북한산, 목면산에서 흘러나오는 새 물길이 청계천에서 합쳐지는 딱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어요. 북촌의 중심지다 보니 개화의 물결이 다른 곳보다 빠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소년의 어머니에게 동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붐비는지 오래간만에 경성에 오니 어리둥절하네요. 이제는 관자동이 아니라 관철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우. 옛날에는 저쪽에는 장통교가 있었고 또 저 반대쪽에는 철물교가 있었어요. 저 장통교하고 철물교 아래로 흐르는 개천이 원동천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리도 원동천도 사라지더니 복개도로가 생겼지 뭐예요. 그때부터 우리 동네 이름을 관자동에서 관철동으로 바꿔 부르게 된 거라우. 아, 그렇군요. 할머니는 동네 이름을 관자동에서 관철동으로 바꾼 것은 사라진 관자와 철물다리를 추억하려고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포장도로가 쫙 깔려서 좋기는 한데 밤거리도 나처럼 환해서 밤낮으로 시끄러워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제는 남녀 구분도 없어졌는지 밤이 이슥하도록 쌍쌍이 낯뜨거운 애정 행각을 해대는데 아이들이 볼까봐 겁이 나요. 또 젊은이들은 개천에 비치는 보름달의 운치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밤새도록 켜져 있는 가로등 빛에만 익숙해져 보름달이 떴는지 관심도 없다우. 동네 아주머니들도 한두 마디씩 건넸다. 서양 선교사 부인들도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들이 나누는 대화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한국인 선교사 부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흐름에 맞춰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할 때입니다. 맞아요. 배운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것도 그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에요. 한인의 집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일찍이 개화사상을 받아들여 실천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개방적입니까? 할머니와 어머니는 시모녀 사이가 친모녀 같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었다. 특히 두 사람 다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늘 책을 가까이에 두었다. 배워야 산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 집안의 가훈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이 30대 초반에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일남 사녀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도 늘 자상했고 사람들에게 무조건 베풀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가 신교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제가 바쁘신 선교사님들을 초대했어요. 그렇게 관철동에 신교육 교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 서양 선교사들은 나팔 모양으로 된 유성기를 틀어주었다. 그것은 마당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분홍 나팔꽃 모양과 똑같았다. 작동법도 신기했다. 서양 선교사 부인 한 명이 태엽을 감는 손잡이를 끝까지 돌렸다. 또 다른 부인이 둥근 레코드판을 판에다 올리니 소리가 났다. 노랫소리는 은은하면서도 웅장했다. 노랫소리가 나자 뒷뜰에 있던 오빠들도 사랑채로 쪼르르 달려와서 마루에 걸터 앉았다. 나도 하도 신기해 나팔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유성기 소리가 늘어지는 것이 이상해졌다. 나는 내가 들여다봐서 고장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울상이 되었다. 서양 선교사 부인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며 손잡이를 다시 빠르게 감았다. 그러자 소리가 다시 선명해졌다. 레코드판 한 장을 다 들으려면 태엽을 몇 번이나 감아야 했다. 도대체 나팔꽃처럼 생긴 통에서 어찌 사람 소리가 나오? 동네 아주머니들도 유성기 주위에 모여들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리저리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다. 선교사 부인들이 미소를 띄었다. 어머니, 배우면 됩니다. 무지하면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교육이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세요. 서양 문물이든 동양 문물이든 배우고 익히면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기차도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모두 만들 수 있지요. 금발머리를 파마해서 고데를 넣었는지 봉긋한 머리를 한 서양 선교사 부인이 어눌한 우리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푸른색 큰 눈을 깜빡거리며 동네 사람들의 눈을 한 사람씩 맞춰가며 사근사근 말했다. 동네 부인들은 모두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었다. 나는 무한정 친절하고 똑똑한 서양 선교사 부인들이 태어나고 자란 먼 나라 서양이라는 곳이 궁금해졌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말고 과연 다른 나라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문명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처럼 일본의 속국으로 종노릇만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일제치하에서 벗어나려면 배우고 익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선교사 부인이 교육이야말로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낯선 부인도 또 소년도 선교사 부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관철동 부모들의 교육열은 다른 동네보다 활기차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신교육에 관한 정보를 들으러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다. 4월에 따사로운 해가 저물어 갈 무렵이 되자 모두들 돌아가려고 일어섰다. 동네 부인네들은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다. 소년도 그의 어머니 옆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집을 나서는 소년의 등이 눈에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긴 덩이, 왠지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간 사랑채 마루에 노을이 앉았다가 금세 사라졌다. 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뒷뜰 평상에 소년이 두고 간 책이 있었다. 책 표지에는 쌍꺼풀 진 큰 눈을 가진 소녀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얀 피부에 약간 동그란 듯 갸름했고 눈썹 밑에는 마치 사슴의 눈처럼 크고 푸른 눈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콧날은 큰 두 눈 사이 미간 아래로 가로질러 오똑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콧날 아래 작은 입술은 야무지게 닫혀 있었다. 앞가르마를 탄 그녀의 머리칼은 풍부해 보였지만 책 표지가 그녀의 머리 주변부터 모두 검은색이어서 흰 목덜미로 늘어뜨린 몇 올만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소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도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낯설지 않았다. 낯선 서양 소녀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동양인이 나는 그녀가 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니, 내가 그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에 그녀였던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책의 표지에 적힌 글자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었다. 아마도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는 영어라는 글씨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녀의 이야기가 몹시도 궁금해졌다. 나는 가만히 그 책을 가슴에 안았다. 마치 나를 안듯이, 아니 그녀를 안듯이. 내 작은 가슴이 콩콩 뛰어서 급기야는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어머니가 뒷뜰을 치우려고 왔다가 울고 있는 나를 보며 깜짝 놀라 물었다. 아가, 한이야, 또 볼에 쏘였어?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럼 오늘 본 영화가 슬펐니? 나는 어머니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으로 한참 동안이나 울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내 원인 불명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가슴에 품고 있던 책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책장을 펼쳤다. 그러자 사과꽃 한 송이가 툭 떨어졌다. 첫 장 하얀 백지 오른쪽 아래에는 자그마하게 소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기행. 산산이 부서지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빠르게 지나갔다. 잠시 햇볕이 보이다가 또 다른 시커먼 구름들이 몰려왔다. 지측에 있는 인왕산이 검은 장막을 친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먹구름은 마치 먹물이 퍼지듯 금세 온 하늘을 덮으면서 점점 빠르게 우리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처럼 들려왔다. 게다가 천둥은 진성처럼 얼얼렁거렸고 번쩍번쩍 번개가 쳤다. 드디어 시커먼 구름이 집을 덮치면서 맹렬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기와 지붕이 바람에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 같았고 온 집안의 문들이 삐거덕거렸다. 퇴색한 잎사귀를 겨우 몇 개 매달고 있는 앙상한 나뭇가지는 바람과 폭우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 남매들은 모두 할머니와 어머니 주위에 몰려앉아 엄침한 분위기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할머니는 큰일이 일어날 징조라도 되는 양 불안해했다. 그때 갑자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더니 다시 초인종 소리와 쿵쿵쾅쾅 나무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이 대문을 치는 소리라고 여겼으나 계속 일정하게 두드리며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밖에 누가 왔는지 나가보라고 시켰다. 그 사람은 할아버지 집안의 친척벌 되는 남자였다. 형수님, 집 문수를 잠시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곧 몇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남자는 비쩍 마른 몸에 비에 홀딱 젖어서 형편없는 몰골이었다. 눈은 쾌행하니 해골 같았고 눈빛은 굶주린 짐승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안 됩니다. 형님이 살아있다고 해도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대대로 내려오는 집입니다. 자칫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저 세상에 가서 그 양반 얼굴을 어찌 본답니까? 형수님, 금광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요. 돈만 있으면 금광 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창학과 방언모 이야기 신문에 연신 뜯어놓은 거 보셨죠? 최창학은 지금 황실 일가가 타고 다니는 고급 성룡차에다가 또 경성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에 살면서 최고의 세력가들과 친분을 나누고 다닌답니다. 방은모도 최창학이 버리고 간 폐강에서 다시 금맥을 발견해 갑부가 되어 단숨에 유명인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는 남자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했다. 바깥에서 듣고 있던 할머니는
불안한 기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듣고 계셨다. 태풍의 기세는 더욱 거세어졌다. 남자는 다시 일장연설을 하였다. 그러니 형수님, 걱정 마시고 집문서를 잠시만 빌려주시면 곧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꼭 금강을 캘 자신이 있습니다. 황건병이 단단히 든 남자는 속사포처럼 말을 끊임없이 쏟아부었다. 그렇게 온갖 가문이슬로 할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금방이라도 노다지가 뚝 떨어질 것처럼 남자 얼굴은 탐욕으로 이걸 그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할머니의 단호한 한마디에 갑자기 남자가 문을 확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가면서 소리쳤다. 꼬장꼬장한 늙은이 같으니 어디 두고 보자고. 내 보란듯이 금을 캐서 나타날 테니까. 남자가 폭풍처럼 왔다 가고 몇 달 후에 남자의 건강업이 실패해서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대로 물려온 이 집과 전답을 후대에 물려줄 사명을 다하였기에 남자의 몰락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집에 들이닥쳤다. 법원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심지어 창고에 있는 농기계까지도. 빨간 딱지 붙은 것은 팔거나 어디로 옮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밭도 가압류되었으니 그리 아세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우리 집에 떨어진 것이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놈이 내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돈을 빌렸다는구나. 탐욕에 눈먼 한 남자가 단란했던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낸 것이었다. 천국과도 같았던 그 큰 집을 삽시간에 빼앗기고 우리 식구들은 관철동을 떠나 변두리 한 작은 집으로 옮겨야만 했다.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만 하는 신세로 전락했고 우리 남매들은 학교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이러고 당하고만 있으실 거예요? 고소를 하면 집을 찾을 방도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런 손도 쓰지 않고 그저 당하고만 있는 할머니에게 어머니가 고소를 해보자고 했다. 아니다. 친척끼리 그런 흉한 꼴은 보이기 싫구나. 할머니는 친인척 간에 싸우는 꼴은 세상망신이라며 고소를 거절했다. 하지만 올망졸망한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끼니 걱정을 하는 것이 심장을 내리눌렀다. 할머니는 그 모든 충격을 혼자서 감내하다 못해 시름시름 앓았다. 그리고는 이듬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갔다. 나는 눈을 뜨고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죽은 할머니의 동공은 초점은 없지만 분통함을 나타내기라도 한 듯 크게 부풀어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30대 초반에 미망인인 어머니의 동공도 초점이 사라졌다. 할머니는 어머니의 기둥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그동안의 모든 갑작스런 일들도 할머니가 계셔서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데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처음 며칠은 일어날 의지조차 없는 사람 같았다. 그런데 어린 막내 동생이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 칭얼댈 때는 잠시 눈을 떠서 동생을 안아주긴 했다. 그때는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힘없이 흘러내렸다. 가까이 사는 친척들이 반찬과 먹을거리를 가지고 가끔 찾아오곤 했다. 언니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밥을 짓고 오빠는 동생을 돌봐야 했다. 열흘쯤 지났을까? 자리를 보존하던 어머니는 제비 새끼들처럼 쪼르르 앉아있는 5 자식들을 한 명씩 바라보더니 드디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무슨 작정이라도 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치 전투에 나가는 전사처럼 집안을 청소하고 우리를 씻기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저녁이 되면 바느질을 했다. 몸을 혹사시키는 것이 살아갈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한 것인지 어머니는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5 자식들을 키우기에는 어림도 없었다. 우리 남매들은 모두 갑자기 가난해진 것과 학교마저 가지 못한다는 것에 기가 죽어 있었고 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나는 그때도 자작나무 숲에서 왔다는 소년이 뒷뜰 툇마루에 두고 간 테스를 한신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오빠에게서 조금씩 배운 알파벳으로는 책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무엇이든 금방 따라하고 배우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내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한이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곧 학교에 보내주마. 그렇지만 삽시간에 알거지가 된 우리 집 형편이 갑자기 좋아질 희망은 없었다. 어느 날 만두 사는 수경이 이모가 들러러 왔다.
이모는 동경 유학생 출신으로 신여성이었다. 졸업 후 경성의 어느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여 만주 안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꽤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모는 해마다 1년에 2번 서울에 오게 되면 꼭 우리 집에서 며칠씩 묵었다. 이모는 올 때마다 장난감이랑 과자랑 옷감을 하나를 안고 택시에서 내렸다. 그리고 항상 오빠랑 나에게 줄 책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이모가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슬아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남매들을 무척 귀여워했다. 자식이 많은 어머니를 늘 부러워했다. 형편이 어려워진 우리 집을 보고 이모는 나를 데려다 학교도 보내고 딸처럼 키우겠다고 어머니에게 졸랐다. 언니, 한이가 청명하고 공부에 관심도 많으니 내가 데려가 학교도 보내고 잘 입히고 먹이고 자식처럼 키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 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어머니는 단번에 잘라 말했다. 그러고는 이모를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했다. 너 그런 소리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집에 다시는 발걸음도 하지 마라. 이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너를 며칠씩 묵게 하는 것도 부담스럽구나. 목소리 톤을 높이는 법이 없는 어머니가 그렇게 역정을 내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모 말대로 입 하나라도 돌아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고 싶었다. 빨리 영어를 배워 사슴처럼 큰 눈을 가진 소녀의 꽉 담은 입술을 열게 하고 싶었다. 엄마, 나 이모 따라 만주 갈 거야. 나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공부하고 싶어. 공부해서 빨리 이 책을 읽고 싶어. 나는 테스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당돌하게 말했다. 어머니도 내가 그 책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쫓겨나듯 이사를 나올 때 내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이 그 책이라는 것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언니 들었소? 한이가 간다고 하잖아. 괜한 고집 부리지 마시오.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는 한참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러다 울컥 올라오는 눈물을 애써 감추려는 듯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 나는 컴컴한 부엌 구석 땔감 위에 주저앉아 무명치마로 눈물을 닦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이모는 어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나를 곧바로 만주에 있는 안동 고녀에 입학시켰다. 그 학교는 일본인들만 다니는 학교였지만 나는 별 무리 없이 학교에 적응하였고 좋은 성적을 받아 이모를 기쁘게 해주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였다.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온 이모부가 내게 영한 사전을 사다 주었다. G.H. 존스가 편찬한 영한 사전이었다. 테스보다 몇 배는 두꺼웠다. 나는 학과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테스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사전을 찾아가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낼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테스의 집안도 몰락한 가문으로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게으른 술주정뱅이였다. 어느 날 동네 목사에게 자신의 가문이 한때는 잘 나가던 유명한 더버빌 가문의 후예라는 말을 듣는다. 테스의 아버지는 더 게으름을 피우며 알량한 자부심으로 트렌투리지란 곳에 더버빌 성을 가진 갑부에게로 테스를 보낸다. 딸의 뛰어난 미모를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러 보낸 것이다. 게다가 테스의 어머니는 올해 테스에게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난다는 점괘가 나왔다며 테스를 독려했다. 그러나 테스의 불행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부엌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나를 만주 안동 이모 집으로 보내는 것조차 못내 마음에 걸려했던 어머니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성에 있는 가족들이 어찌되었든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다. 이모와 이모부도 나를 귀여워해 주었고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어느 날 이모가 아들을 출산했다.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낳은 첫 자식이라 이모와 이모부는 아들을 보살피는 데 주력했다. 그때부터 불행의 그림자가 다시 덮쳐왔다. 나는 자연스럽게 이모의 심부름과 아기를 돌봐야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모는 나를 불렀다. 아기는 잠잘 때만 빼고 매시간 울었다. 아기가 울면 잠을 자다가도 뛰어나가야 했고 시간 맞춰 우유를 먹여야 했으며 목욕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집안 빨래까지 눈꽃을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내게 잘해주던 이모는 하루 종일 신경질적이었고 고함을 치고 짜증을 냈다.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놓자마자 아기를 돌보고 이모의 잔심부름을 해야 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공부는커녕 학교에 지각하기가 일쑤였고 수업 시간에는 졸았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학교 선생님은 졸고 있는 나에게 회초리를 가하기도 했다. 반 친구들도 나를 외면했다. 유일한 조선인인 나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그들을 제압했던 터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닥친 이 모든 일이 15살의 나이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다. 나는 참다 못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내 편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그 먼 길을 달려와 내 손을 잡고 다시 경성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 무기력한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할 일 없이 테스를 읽으면서 나날이 더해지는 테스의 불행에 나도 모르게 점점 몰입되어 갔다. 테스는 트렌투리지의 체이서 숲에서 알렉 더버빌에게 순교를 잃은 지 3주일 만에 말로토 마을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처녀가 순교를 잃은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고 그 죄책감에서 빠져나오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지도 않은 남자와 결혼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면 자기 집안 형편도 나아질 거라는 부푼 기대를 하고 있었다. 순결을 잃고 돌아온 딸을 맞이하는 그녀의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기왕지사 이렇게 된 일이니 최선을 다해야지 어떡하겠니.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모두가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우리 어머니라면 어떻게 할까? 가난 때문에 돈의 자식을 파는 일을 부추길까? 내가 만주 안동 이모 집에 가 있는 동안 언니들은 시집을 갔다. 집에는 오빠와 어린 여동생만 있었다. 그렇다면 어머니도 가난 때문에 자식을 팔듯이 언니들을 시집 보낸 것일까? 어느 날 한 보따리 장수가 집에 왔다. 여자는 머리에 인 커다란 보따리를 내려놓고는 마루에 앉더니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여자를 춘춘댁이라고 불렀다. 춘춘댁은 어머니가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보따리를 마루 한 귀퉁이에 밀어놓고는 어머니 옆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충청도로 시집간 큰딸은 남편이 얼마나 정을 주는지 깨가 쏟아진다고 하더이다. 그리고 강원도로 시집간 둘째 딸도 시부모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하니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시집간 언니들의 소식을 춘천댁에게 듣고 있었다. 이번에 춘천댁은 어머니에게 셋째 딸 혼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잣집 외아들이고 공부도 많이 한 젊은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나는 방에서 반쯤 열린 문으로 춘천댁의 얼굴을 보았다. 춘천댁은 머리에 두른 수건으로 이마와 목에 난 땀을 닦으면서 이번 혼처 자리는 정말 남주기 아깝다며 장황한 설명을 들어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바느질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춘천댁은 조선팔도 모르는 게 없는 모양새로 수다스럽게 떠들고 있었다. 세상은 자본주의 시대예요. 양반 상놈 같은 계급 따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말이죠. 경제 논리인지 뭔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리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앞서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세상 밖으로 나가보세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춘천댁은 자본이니 경제논리이니라는 말을 내뱉는 자신이 내심 자랑스러운지 어깨를 들썩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춘천댁은 자본주의 시대이니 돈을 위해서는 영혼까지도 팔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했다. 춘천댁의 얼굴에 테스 어머니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졌다. 그 수다스러운 입놀림과 주눅들지 않는 좀 뻔뻔하다 싶은 행동이 닮은 것 같다고 생각되었다. 가난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돈을 위해서는 딸의 인생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테스의 어머니가 미웠다. 춘천댁은 서울 곳곳을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떠돌다 보니 집집마다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파는 것은 핑계이고 혼사를 성사시켜서 받는 중매료가 훨씬 짭짤한 것 같았다. 언니들도 춘천댁의 중매로 시집을 간 것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사정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가?
무료한 나날들 속에서 나는 옛집이 그리워 옛날 살던 집 주위를 자주 배회하다 되돌아오곤 했다. 골목 구석진 집 마당에서는 봄이 되어도 꽃을 보지 못했다. 지금쯤 매화꽃이 피어 있을 거야. 매화가 지고 나면 내 주먹만한 목련이 퐁퐁 피어났지. 목련이 꼭 드레스를 입은 천사 같아서 어머니한테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졸랐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들 옷을 손수 만들어 입혔다. 그 솜씨가 뛰어나 동네에서도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다. 우리 셋째 딸 한이에게 예쁜 드레스를 만들어 줄게. 그날로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하얀 옷감을 사와서 나와 동생의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다. 동생과 나는 그 옷을 입고 나비처럼 폴폴 온 집안을 뛰어다녔다. 할머니는 어린 두 손녀가 천사 같다고 손뼉을 치며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목련이 지금쯤 피었을까? 아니면 벌써 져버렸을까? 목련이 지면 살구꽃, 사과꽃, 백꽃이 앞다투어 피어나든지. 뒤뜰 우물가 옆 고목 살구나무의 핀 꽃에는 벌들이 쉴 새 없이 잉잉거릴 것이다. 언젠가 마당에 떨어진 살구꽃에서 꿀을 빨고 있던 벌이 하도 신기해 만지다가 쏘인 적이 있었다. 앙앙 울고 있는 내게 할머니가 약을 발라주시며 말씀하셨다. 벌은 일본 놈들과 다르단다. 아무나 쏘지 않아. 생존과 번식을 위해 꽃에서 꿀과 꽃가루를 따는 일에만 신경 쓰는 거야. 게다가 벌들이 채취해가는 꽃가루가 또 다른 꽃을 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단다. 그래서 건들지 않으면 절대 쏘는 일이 없어. 난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때 이후로 벌이 무섭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에 벌이 달려들어 꿀을 빨고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어도 할머니의 말대로 나를 쏘려고 하는 벌들은 없었다. 그 벌들이 분주하게 날갯짓하는 소리가 귓전에서 윙윙 대는 것 같았다. 꽃들과 벌들과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뒤뜰 평상에서 동생과 낮잠을 자던 어린 여자아이는 어디로 갔는가. 훈장님의 천자문 외는 소리를 들으러 뒤뜰 살구나무 아래로 달려가 귀를 기울이던 꼬마 아이. 오빠가 가르쳐주는 서양말을 신기하게도 잘 익히던 아이. 책 읽기를 좋아해서 언니와 오빠 책은 모조리 읽어버렸던 아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자 아버지가 읽던 두꺼운 서적을 펼쳐보던 아이. 어느 날 자작나무 숲에서 왔다던 소년이 두고 간 테스라는 제목의 서양책을 이해도 못하면서 펼쳐보던 아이. 그때는 세상이 온통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겁기만 한 줄 알았다. 가끔씩 집에 동냥을 하러 오는 거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단지 꽃 속에서 꿀을 먹다가 떨어져 죽은 벌들을 보며 슬펐다. 어느 날은 죽은 새를 보고 슬퍼서 서럽게 운 적이 있었다. 가장 슬펐던 것은 우리랑 매일 뒹굴고 놀던 쫑이가 죽던 날이었다. 그날은 나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이 슬퍼하면서 뒤뜰 살구나무 아래에다 묻어주었다. 세상에 온갖 모진 풍파라는 것이 담 너머에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한 남자가 대문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다. 대문이 열리자 개 짖는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들어가면서 대문이 쿵 하고 닫혔다. 우리 집으로 낯선 남자가 들어가서 문을 닫다니 내가 살던 내 집 밖에서 내가 이방인으로 서 있다니. 밤늦게 어딜 갔다 오니? 답답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어요. 어머니는 만주 안동에서 돌아온 이후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무료하게 보내는 딸을 안쓰러워했다. 오빠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공부밖에 모르는 오빠는 후원금이나 장학금을 받아볼 요량으로 밤낮으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 학비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는 어머니는 바느질감이라면 무엇이든 받아와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다. 그러나 삭바느질로는 오빠의 학교 수업료도 빠듯한 실정이었다. 어머니 혼자서 짊어지고 가기에는 자식들이 너무나 큰 짐이었다. 테스처럼 내가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어머니 나 시집 갈게요. 옛 우리 집 찾아줄 수 있는 부잣집이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공부를 해서 훌륭한 남편감을 얻어 결혼해야 한다. 그럼 언니들은요? 언니들은?
나는 언니들을 시집 보낸 것에 대해서 속으로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테스 어머니랑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언니들이 시집을 갔다고만 하고 다른 말은 일절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물어보지 않았었다. 어머니는 언니들을 그렇게 시집 보낸 것이 못내 가슴에 박힌 못이 되었던 것이다. 한 달 후 춘춘댁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았다. 나는 춘춘댁의 논리대로 자본주의 시대에 발맞춰 지주집 아들에게 시집을 가기로 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집을 부렸다. 그저 관철동 옛집을 찾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남편의 외모는 준수했다. 충청도 천안의 만석군 집안 외아들이었다. 나이는 30살이고 호라비로 지낸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관철동 집을 찾아줄 것이라는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나는 시집을 갔다. 불과 몇 주일 만에 결정을 하고 간 시집이었다. 첫날 밤에 남편은 한마디 말도 없이 내게 등을 보이고 잠을 잤다. 나는 거의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그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말 한마디 하지도 않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물으면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아주 간단하게 답만 했다. 그런 걸 보면 벙어리는 아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약간 흔들렸다. 이상했다.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굳게 닫힌 입과 약간 흔들리는 눈빛에서 그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시집 온 지 한 달이 되어갔다. 나는 천안댁 외에는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천안댁과 저녁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레 물어보았다. 그 사람이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주머니는 무슨 일인지 알고 계세요? 천안댁은 난감한 표정으로 머뭇거리며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다그쳐 묻자 어쩔 수 없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씨, 서방님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거예요. 별일 없다는 것이니 도리어 건들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럼 언제 말을 하나요? 본인 스스로 참지 못할 일이 생길 때는 말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욕설이에요. 화를 참지 못하는데 그럴 때는 집안 어른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하세요. 그래서 모두들 살얼음 판 걷듯이 조심조심 서방님을 대한답니다. 천안댁은 누가 엿듣는 사람이 없는지 고개를 내밀어 부엌 바깥을 둘러보고는 다시 말을 시작했다. 특히 서방님은 안방마님에게 저기를 품고 있어요. 안방마님만 건들지 않으면 서방님의 병은 거의 발병되지 않아요. 사실은 아시 이전에 2명의 며느리가 들어왔다가 못 견디고 도망가다시피 나간 것도 독한 시어머니와 아들의 결투 때문이었지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나이가 많은 호랍이라도 유학파 출신의 만석군 아들이니 인격이나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오빠는 늘 자상하고 여자들을 보살펴주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러나 남편이 어따 하든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말은 할 때 되면 하겠지 생각하며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시집 생활이 한 달이 지나면 시집에서 친정어머니에게 얼마간의 돈을 보내기로 약속을 한 터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친정에 돈을 보낸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시어머니께 말을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어머니는 평상시에도 무척이나 신경질적이었다. 일꾼들을 머슴처럼 부렸고 언제나 잔소리를 해댔다. 어머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냐? 나는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에 그만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볼까도 생각했지만 도무지 입을 여는 사람이 아니니 답답할 노릇이었다. 봄이 가고 여름도 지나갔다. 관철동을 나온 이후 내게 계절은 무감각했다. 봄에 피는 꽃, 풀, 나무, 벌, 나비들의 향연, 그 푸르른 나날들의 공기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가을 소낙비가 마당에 떨어진 낙엽 더미를 계속해서 때리고 있었다. 벌거벗은 나무는 소낙비를 그대로 맞고 있었다.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려 있다시피 한 몇 개의 빛바랜 나뭇잎이 바람에 파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나뭇잎이 내 처량한 신세와 같아 보였다. 세차게 쏟아붓는 소낙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나를 안아줄 리는 아무도 없었다. 시집 온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날 안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친정으로 돈을 보낼 생각은 처음부터 없는 사람처럼 굴었다. 친정어머니는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결핵 치료는 잘 하고 계시는 걸까? 노랑 빨강으로 물들었던 나뭇잎들은 이제 자신들의 시대를 마감하고 누렇게 색이 바래 비참하게 이리저리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입사의 모습도 저러하리라 생각하니 슬퍼졌다. 아무래도 친정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 방으로 건너갔다. 어머니, 친정에 좀 다녀와야겠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데 걱정이 되어서. 안 된다. 이 집으로 시집을 온 이상 너는 그쪽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다. 그것을 모르고 시집을 온 것은 아니겠지? 시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짜고짜 호통을 쳤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단 며칠만 다녀오겠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거라. 물러가거라. 나는 심술궂고 차가운 시어머니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 그러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를 보내줄 수 없단 말씀이세요? 네 애미가 죽었다는 전갈이라도 받았느냐? 친정어머니는 지병을 앓고 계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세요. 돈이 없어 병원을 매번 찾을 수가 없어서 근근히 약으로 버티고 계셔요.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돈이라도 보내드리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니 제가 안심을 하겠지만 어머니는 처음부터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으셨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을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더니 바닥을 쾅쾅 치며 날카롭게 소리를 질러댔다. 아니 이년이 어디다 대고 눈을 치켜뜨고 또박또박 말댔구냐?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몸은 약골이라 논밭일은 간두고라도 집안일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이다. 그리고 시집 온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너에겐 태기도 없지 않느냐? 하는 일은 밥 축내는 일밖에 없는 년이 무슨 돈 얘기며 친정을 가겠다고 하느냐 말이다. 나는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며 쏟아내는 말에 할 말을 다 잃었다. 내 동공은 시어머니 얼굴에 박혀 움직이질 못했다. 어찌 사람의 입에서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분명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 역시도 물러설 수 없었다. 여기서 물러서면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몸종이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다. 어머니, 저는 시집와서 나름대로 집안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시도 앉아본 적이 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시고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태기가 없는 것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닫이 문이 요란하게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다. 온통 비를 맞아 빗물이 옷에서 줄줄 흘러 방바닥을 적셨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서히 펄었던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얘야, 여봐라, 천안댁, 고서방! 시어머니는 소리를 쳐야 하지만 소리가 도리어 입 안으로 옥혀 들어가는지 말을 하지 못했다. 남편의 손에는 낫이 들려 있었다. 알겠다, 얘야. 알았대도. 남편은 낫을 높이 치켜들었다. 나는 갑자기 닥친 일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천안댁을 찾았다. 천안댁은 부엌에 없었다. 천안댁의 방 쪽으로 달렸다. 악!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안채 쪽을 돌아보았다. 남편이 시뻘건 피가 묻은 낫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낫에 묻은 피가 비에 쉽게 흘러내렸다. 나를 찾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공포감으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남편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내 생이 여기까지였어.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그런데 남편은 나를 그대로 지나쳤다. 그러고는 우물로 걸어가더니 낫을 우물 속으로 던져버리고 내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눈빛이었다. 그의 눈빛은 살결이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갈구하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내게 연민을 이끌어내겠다. 그래서 남편이 나를 안지 않더라도 그 눈빛만으로 고된 시집살이가 견딜만 했다. 천안댁과 고서방이 행랑채 마당에 나와 우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도 안채 마당에서 넋이 나간 채 비를 그대로 맞으며 아들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었다.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그 순간은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것 같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어졌다. 남편은 나를 바라보던 눈길을 돌려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관철동 집 담장 너머 세상을 덮고 있는 검은 장막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그 달콤하고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질식시켜버렸다. 검은 장막이 시커먼 대형 거미로 변해 8개의 다리를 흔들며 우리 집 식구들을 한 명씩 집어삼키는 악몽에 시달렸다. 세상은 회색빛 회반죽을 발라놓은 것처럼 암담했다.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야. 왜 사람들은 웃지도 않지?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고함을 치는 거지? 끝없이 펼칠 수 있는 희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매혹적인 시간들이 어쩌다가 불안에 떨고 있는 거지? 내가 아직도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예전에 행복했던 삶은 꿈이었고 원래 현실은 비극의 연속이란 말인가? 이것이 참 인생이란 말인가? 내 몸이 거미줄에 칭칭 감겨 거미의 입속으로 점점 삼켜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몸부림을 칠 수도 없었다. 내 몸이 먹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는 꿈조차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에게 예전 살던 집을 찾아주기는커녕 백화점 가서 예쁜 원피스를 사주마 했던 동생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시집을 갈 때까지만 해도 짙은 구름 속 슬쩍슬쩍 비치는 햇볕을 보며 작은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졌다. 부잣집으로 팔려가서라도 찾고 싶었던 옛집에 대한 희망은 바스러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날이 밝아오면 눈을 떴다. 햇살도 바람도 그 무엇도 내게는 무의미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과 동정을 가장한 위로는 어머니나 내게는 더 큰 수치였다. 하루하루가 민물 같은 삶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거나 무덤에 들어가는 일뿐이라고 생각되었다. 산마루에는 석양이 붉게 드리워지고 어머니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심장의 못을 받고도 이리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가스로웠다. 묵직한 돌이 심장을 내리 누르는 것 같았다. 뜨거운 태양이 내 목구멍에 걸려 질식할 것 같아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뛰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한참을 뛰다가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뛸 수가 없었다.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해가 넘어가고 어스름해진 산을 바라보았다. 또 해가 지네 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내가 들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도 같았지만 그냥 걸었다. 누군가가 내 팔을 붙잡고 한이야 한이야 어디 가니 소리친 것도 같았는데 나는 그래도 멈추지 않고 걸었다. 청계천을 지나면 우리 집이야. 이제 다 왔어. 나는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너무 늦었어. 할머니랑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어머니가 동네 어귀까지 마중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한이가 심각해요. 집으로 오고 있는데 한이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중얼거리면서 내가 부르니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집에 간다고 하면서
계속 걸어갔어요. 그것도 맨발로. 할 수 없이 따라가 보니 옛집으로 가더라고요. 대문에 서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부르면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더니 쓰러졌어요. 어머니는 오빠의 말에 가슴만 쿵쿵 쳤다.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다.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몇 시간이고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더 심해지면 피를 토해내기도 했다.